조선의 밤거리를 붉게 물들인 연쇄살인. 하지만 그들은 귀신이 아니었다. 인간의 탈을 쓴 괴물들, 기생들의 비명을 즐기던 자들. 오늘 우리는 조선이 감춘 잔혹한 광기를 마주한다. 순환의 연회, 밤의 장막이 깊게 드리워진 어느 고즈넉한 고을에 새로이 부임한 박대감은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번드르르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풍류를 아는 군자, 학문의 조예가 깊은 명망이 있느니,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수령. 그러나 그를 직접 마주한 이들은 곧 깨달았다. 그 수식어들이 드리운 그림자만큼이나 그의 내면은 닿을 수 없는 심연을 감추고 있음을. 박대감의 눈빛은 차갑고 깊었으며 그의 미소는 어딘가 비릿한 쾌감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그는 이 고을에 부임한 이래 이전에 없던 기이한 연회들을 주최하기 시작했다. 그 연회의 손님들은 다름 아닌 기생들이었다. 이 고을에는 예로부터 재주가 뛰어나고 고고한 품성을 지닌 기생들이 많았다. 그들은 천민의 신분이었으나 시와 그림, 음악과 춤에 능하여 사대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풍류를 논할 수 있는 지식인이자 예술가였다. 특히 매화라는 이름의 기생은 빼어난 거문고 연주로 이름이 높았고, 난향은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듣는 이의 마음을 울렸으며, 국화는 섬세한 필치로 난을 그려내는데 일가견이 있었다. 그들의 기회는 고을의 자랑이었고 그들 역시 자신들의 재능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박대감이 부임한 후 그들의 재주는 더 이상 환대가 아닌 알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일부, 침묵의 연회. 박대감이 처음으로 연회를 제안했을 때 기생들은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다. 보통 연회라면 술과 음식, 흥겨운 가무가 뒤따르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박대감은 고요함을 요구했다. 그의 저택, 깊숙한 곳에 자리한 별채는 평소에는 좀처럼 쓰이지 않는 곳이었다. 그곳은 창문 하나 없이 빽빽하게 막혀 있어 낮에도 밤처럼 어두웠고 안팎의 소리가 완벽히 차단되어 있었다. 박대감은 매화, 난향, 국화 등 뛰어난 기회를 가진 기생 10명을 불렀다. 그들에게는 각자의 악기와 붓, 종이 등이 주어졌다. 자, 너희들의 재주를 선보일 기회다. 박대감이 나지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이곳에서 가장 훌륭한 시를 짓고 가장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며 가장 기품 있는 그림을 그려내는 자에게는 후한 상이 있을 것이다. 기생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여기까지는 여느 연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박대감의 다음 말이 그들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허나 이 연회는 침묵으로 치러질 것이다. 너희 중 단 한 명이라도 소리를 내거나 불필요한 움직임을 보이거나 혹은 감히 나에게 말을 거는 자가 있다면 그 연회는 곧 끝나고 모두에게 적절한 벌이 주어질 것이다. 기생들은 웅성거렸다. 소리 없는 연회라니. 예술이란 소통이고 표현인데 어찌 소리 없이 그 깊이를 드러낼 수 있단 말인가. 난향이 조심스레 입을 열려 했지만 박대감의 눈빛이 그를 꿰뚫는 듯했다. 그는 단지 손가락 하나를 입술에 가져다 대며 쉿 하는 신호를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몸짓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천둥 소리보다도 크게 기생들의 귓전을 때렸다. 결국 기생들은 좁은 방에 갇혔다. 방 안은 희미한 등불만이 놓여 있었다. 벽은 두텁고 방음이 완벽하여 외부의 소리는커녕 방 안의 작은 소리마저도 크게 울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적은 그들을 짓눌렀다. 평소라면 검은고 소리가 방을 채우고 분놀림 소리가 고요를 깨웠을 테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은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했다. 누군가 기침이라도 할라치면 옆에 앉은 기생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는 것이 보였다. 매화는 검은고 앞에 앉았으나 차마 현을 건드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연주라니. 이는 연주자의 영혼을 갉아먹는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난향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목청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억누르는 것은 마치 뜨거운 쇠를 삼키는 듯한 고통이었다. 국화는 붓을 쥐었으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먹을 칼수도 붓을 놀릴 수도 없었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붓과 종이의 마찰음을 통해 생명력을 얻는 것인데 그 소리마저 금지되니 그림은 그저 무의미한 흔적에 불과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시간이었을까? 아니면 하루였을까?
감각은 무뎌지고 오직 침묵이라는 압박만이 그들을 옥죄었다. 고요는 점차 살을 파고드는 칼날처럼 변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오히려 가장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섰다.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 피가 흐르는 소리, 땀이 흐르는 소리마저 거대한 소음처럼 느껴졌다. 누군가 숨을 깊이 들이쉬자 옆에 앉은 이가 화들짝 놀라며 그를 노려보았다. 모두의 눈에는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가장 나이가 어린 진이의 맑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 없는 흐느낌을 애써 참으려 했으나 억누를수록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다. 그 모습에 다른 기생들의 얼굴에도 절망이 스쳤다. 진이가 결국 참지 못하고 흐느끼는 소리를 작게 냈을 때 매화는 눈을 질끈 감았다. 박대감이 어디선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섬뜩한 확신이 모두의 머릿속을 스쳤다. 문이 열리고 박대감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이웠다. 그는 싸늘한 시선으로 진이를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매화에게 다가갔다. 매화는 고개를 숙였다. 네가 이 연애의 규칙을 어겼구나. 박대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숨겨진 냉기는 뼈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허나 너의 재주는 아까우니 너 대신 다른 이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는 진이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매화와 진이 그리고 남은 기생들을 다른 방으로 인도했다. 그 방은 더욱 좁고 어두웠다. 박대감은 진이를 그 방의 한쪽 벽에 세우고 그녀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헝겊으로 가렸다. 그리고는 모든 기생들에게 명령했다. 이제부터 이 아이의 옆에 앉아 이 아이가 견디는 고통을 너희의 눈으로 똑똑히 보라. 매화는 진이의 곁에 앉았다. 진이는 눈이 가려져 앞을 보지 못했으나 주변의 시선과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었다. 박대감은 작은 송곳 하나를 들고 진이의 손톱 아래를 지그시 눌렀다. 진이의 몸이 비틀리고 재갈 틈으로 억눌린 비명이 터져 나오려 했다. 그러나 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박대감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진이의 모습을 만족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의 순간에 다른 기생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단지 그 광경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이 침묵의 연회에서 가장 큰 벌은 자신의 동료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죄책감이었다. 매화는 자신의 손톱이 진이의 손톱처럼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들의 심장은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박대감에 대한 증오로 얼어붙었다. 박대감은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훑으며 조용히 웃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으나 그 어느 비명보다도 더 끔찍하게 기생들의 영혼을 파괴했다. 2부 거울의 연회. 침묵의 연회가 끝나고 얼마 후 기생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졌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침묵 속에서 공유된 고통과 무력감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웠다. 박대감은 그들의 변화를 관찰하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다음 연회를 준비했다. 두 번째 연회는 거울의 연회라 불렸다. 박대감의 저택, 가장 안쪽에 위치한 넓은 방. 그곳의 모든 벽에는 크고 작은 청동 거울들이 걸려 있었다. 거울들은 기생들의 모습을 왜곡시키거나 여러 각도에서 비추거나 혹은 수없이 반복하여 복제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그 방 한가운데에는 춤을 출 수 있는 작은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다. 너희는 예인이다. 박대감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예술은 진실된 감정의 표현이 아니더냐. 이제 이 거울 앞에서 너희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감정을 드러내보라. 이번 연회의 대상은 특히 춤에 능한 기생들이었다. 박대감은 연희에게 다가갔다. 연희는 고혹적인 춤 사위로 명성이 높았다. 연희야, 너는 오늘 절망을 표현한 춤을 추어라. 가장 진실된 절망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너의 몸이 그 거짓을 벌할 것이다. 연희는 무대에 올랐다. 사방을 둘러싼 거울 속에서 수많은 연희의 모습이 그녀를 노려보는 듯했다. 그녀는 거울 속에서 춤추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춤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몸짓이었다. 그러나 박대감이 지시한 절망이라는 감정은 그녀의 춤을 점차 왜곡시켰다.
박대감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아니,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슬픔일 뿐이다. 너는 아직 아름다운 거짓 속에 갇혀 있구나. 박대감은 연희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잡고 억지로 비틀었다. 절망은 이처럼 스스로를 파괴하는 고통이다. 그는 연희의 몸을 거칠게 꺾어 거울 앞에 세웠다. 연희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과 고통에 일그러진 몸을 보았다. 내 아름다움은 너의 죄악이다. 네 아름다움 때문에 너는 거짓된 감정에 머무는구나. 그는 다른 기생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실된 감정을 요구했다. 국화에게는 치욕을 담은 그림을 그리라 했고 난향에게는 공포를 담은 노래를 부르라 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든 박대감은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늘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너희는 아직 그 고통의 깊이를 모른다. 라고 외치며 그들을 더욱 잔혹하게 몰아붙였다. 가장 끔찍한 것은 애원의 춤을 추게 된 은하의 경우였다. 은하는 타고난 재능은 부족했지만 특유의 온순함과 애교로 사랑받던 기생이었다. 박대감은 그녀에게 가장 처절한 애원을 표현하라 명했다. 은하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춤을 추었다. 그러나 박대감은 싸늘하게 웃었다. 그것은 배우의 연기일 뿐이다. 진정한 애원은 타인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파괴하여 상대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는 2명의 사내를 불러 은하의 머리채를 잡게 했다. 그리고는 그녀의 몸을 거울 앞에 세워 온몸을 비추게 했다. 너의 애원이 얼마나 볼품없는지 보아라. 너의 아름다움은 이처럼 가증스러운 것이로구나. 박대감은 은하가 가장 아끼던 댕기를 풀어 그녀의 목에 감았다. 그리고는 그 댕기를 이용해 그녀의 몸을 거울 기둥에 묶었다. 그녀의 옷은 한 겹 한 겹 벗겨져 나갔다. 그녀의 몸이 거울에 완전히 비춰질 때까지 은하는 수치심과 공포에 몸을 떨며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 비명은 거울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는 메아리처럼 수많은 그녀의 모습 속에서 희미해질 뿐이었다. 보아라, 이것이 진실된 애원이다. 스스로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비참함. 박대감은 기생들 모두에게 은하의 모습을 똑똑히 보라 명했다. 다른 기생들은 은하의 몸이 거울에 비춰지는 것을 보며 얼굴을 붉혔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감히 고개를 돌리거나 박대감에게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은하에게 자신들의 수치심이 투영되는 듯한 이중적인 고통이 서려 있었다. 박대감은 은하의 춤이 아닌 그녀의 비참함과 수치심을 거울에 담아내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고통의 예술가라 칭하며 기생들의 영혼과 육체를 캔버스 삼아 자신의 잔혹한 예술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가 거울에 비친 은하의 모습을 보며 크게 웃었을 때 그 웃음소리는 거울 속 수많은 허상에 부딪혀 기괴한 소음으로 변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는 기생들의 귓속을 파고들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흔을 남겼다. 3부 제2연회 2번의 연회를 거치며 기생들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들의 눈빛은 흐려졌고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고고한 예술가가 아니었다. 박대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에게 기생들은 이제 자신의 소나귀에 든 나약한 인형에 불과했다. 그는 마지막 연회를 준비했다. 그 이름은 제2연회. 모든 것이 불타제가 되듯 그들의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연회였다. 이번 연회는 저택의 가장 외진 곳, 평소에는 잡동사니를 보관하던 낡고 황량한 창고에서 열렸다. 창고 안은 먼지가 자욱했고 여기저기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박대감은 기생들에게 각자의 과거를 상징하는 물건 하나씩을 가져오라 명령했다. 매화는 검은 고를, 난향은 고이 간직하던 시집을, 국화는 아끼던 부통을 가져왔다. 너희는 너희의 재주를 자랑스럽게 여겼지. 박대감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허나 재주란 이처럼 부질없는 것이다. 너희의 재주가 너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더냐? 고통과 수치뿐이 아니더냐? 그는 창고 한가운데에 놓인 화로를 가리켰다. 화로 안에는 숯불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자, 이제 너희의 부질없는 재주를 이 불꽃에 던져 넣어라. 그리고 그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보며 깨달음을 얻어라. 기생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화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재주와 그와 관련된 물건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이자 자부심, 삶의 전부였다. 그것들을 불에 태우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가장 먼저 매화가 끌려나갔다. 박대감은 매화의 검은고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차가운 손으로 검은고 현을 하나씩 끊어냈다. 뚝뚝 현이 끊어지는 소리가 매화의 심장을 찢는 듯했다. 매화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이제 그녀는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박대감은 끊어진 현이 너덜거리는 검은고를 매화의 손에 쥐어주며 화로에 던져 넣으라 명령했다. 매화는 검은고를 차마 던질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은 검은고를 놓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렸다. 망설이는구나. 박대감이 매화의 뺨을 손으로 감쌌다. 그의 차가운 손길은 매화의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렇다면 너 대신 다른 이가 네 죄를 벌할 것이다. 박대감은 기생들 중 가장 연약하고 순진했던 어린 기생인 소월을 지목했다. 소월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온몸을 떨었다. 매화의 검은고를 네가 던져넣지 않는다면 소월의 손가락을 하나씩 끊어내어 화로에 던지리라. 매화의 눈이 크게 뜨였다. 소월은 눈물을 흘리며 매화를 바라보았다. 매화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의 손에서 검은고가 떨어져 숯불 속으로 던져졌다. 파직! 소리를 내며 불꽃이 검은고를 집어삼켰다. 나무가 타들어가는 냄새와 함께 매화의 영혼도 함께 타들어가는 듯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어뜨렸다. 난향의 시집, 국화의 부통도 같은 방식으로 화로에 던져졌다. 그들의 소중했던 모든 것이 불꽃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생들은 서로의 고통을 강요해야 했다. 한 명의 망설임은 다른 이의 고통으로 돌아왔고 이는 그들 사이의 유대마저 파괴하는 잔인한 방식이었다. 서로를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들은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는 도구가 되어야만 했다. 가장 비참했던 것은 그 연회의 마지막에 박대감이 매화에게 특별한 임무를 내렸을 때였다. 매화야, 너는 이 연회에서 남은 모든 재들을 모아 너의 입으로 맛보아라. 매화는 눈을 질끈 감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검은고와 동료들의 소중한 물건들이 타들어간 더럽고 쓰리쓴 재였다. 그러나 그녀는 거역할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재를 한 줌 집어들었다. 그 으름과 잿가루가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자신의 입안으로 가져갔다. 텁텁하고 비릿하며 모든 고통과 절망이 응축된 듯한 그 맛. 매화는 구역질을 참으며 재를 삼켰다.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소멸되는 듯한 절망감에 그녀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박대감은 그 광경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잔혹한 희열과 함께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연애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기생들은 이제 더 이상 고고한 예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죄가 되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영혼 없는 육체에 불과했다. 박대감은 그날 이후로도 간혹 기이한 연회를 즐겼다고 한다. 그러나 그 어떤 연회도 제2 연회만큼 끔찍하지는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의 잔혹함은 고을의 끔찍한 소문으로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그의 그림자만 봐도 몸서리쳤다. 그는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높은 벼슬을 유지했으며 11, 12 그의 광기는 더욱 깊어지는 듯했다. 그의 서늘한 눈빛은 늘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의 다음 연애를 위한 새로운 작품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고울은 박대감의 잔혹한 그림자 아래에서 영원히 비참한 침묵 속에 잠겨들었다. 조선의 어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이야기에선 더 깊은 광기가 기다리고 있다. 구독하고 어둠의 실록을 함께 읽어보자.